아이고, 무신선. 이것 좀 봐라. 요즘 사람들은 인공지능인지 뭔지로 가짜 진심을 만든다며. 기계가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안다니. 참 허망한 세상이야. 에이 형님, 그건 가짜죠. 진짜 시험은 예전부터 여우들이 전문이었다니까요. 여기 치악산 여우 데이터 좀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쇠덫에서 구해주고 혼이불까지 덮어주던 그 따뜻한 선비가 어떻게 변하는지. 허, 그렇게 착하던 사람이 변해봐야 얼마나 변하겠느냐. 은자 수천냥이라는 말 한마디에 눈이 뒤집혀서 제 손으로 은인을 사지로 몰아넣더군요. 자, 2026년 인간들도 정신 번뜩 들게 할 데이터. 얼른 신선패드로 들여다보시죠. 깊은 산골,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날이었습니다. 그 산골 마을 끝자락에는 금방이라도 폭삭 내려앉을 듯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한 채가 있었지요. 그곳에는 글만 읽을 줄 알았지. 세상 물정에는 도통 어두운 김선비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매일같이 정자하고 앉아 책을 읽었지만 야속하게도 그 책들이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곤 손때 묻은 낡은 책 몇 권과 이미 바닥이 다 닳아 너덜너덜해진 집신 한 켤레뿐이었지요. 매서운 겨울바람이 구멍난 문틈을 사정없이 비집고 들어올 때면 방 안에 떠놓은 물그릇은 여지없이 꽁꽁 얼어붙어 깨지기 일쑤였습니다. 김선비는 온기 하나 없는 방에서 얇디얇은 혼이불 하나에 의지해 밤새 몸을 웅크려야 했고 그 시린 발가락 끝은 추위에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 사정은 더 참담했습니다. 며칠째 연기가 나지 않는 굴뚝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쌀독이 비었음을 짐작했지요. 실제로 김선비가 부엌에 나가 솥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거미줄만 자욱할 뿐 곡식 한 톨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맹물로 속을 달래보지만 찬 물이 들어간 위장은 쓰라린 통증만을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육신의 고통보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어쩌다 마을길을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대놓고 들으라는 듯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 선비 좀 보게. 저렇게 글만 읽어서 대체 무엇에 쓰겠나? 제 입 하나 건사 못하고 저리 빌빌대니 참으로 어리석고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이들조차 떼꾸정물 흐르는 선비의 옷자락을 보며 바보라 놀려댔고 그럴 때마다 김선비는 그저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들 하지만 텅 빈 쌀독과 사람들의 멸시 앞에 김선비가 느낀 비참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지요. 세상 천지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외톨이. 그 시린 겨울바람 속에 홀로 남겨진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김선비의 모습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속 오두막에서 김선비는 차가운 손등에 입김을 불며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과연 내일의 해를 볼 자격이 있는 것일까? 그렇게 희망이라곤 한 조각도 보이지 않던 어느 깊은 밤, 선비의 운명을 뒤흔들 기묘하고도 애틋한 인연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모진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눈보라는 마치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 매섭게 휘몰아쳤고
마른 나무들은 칼바람에 부딪혀 비명을 지르듯 울어댔습니다. 김선비는 방 안의 냉기를 도저히 견디다 못해 마지막 남은 땔감이라도 있을까 싶어 떨리는 몸을 이끌고 헛간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세찬 바람소리 사이로 가냘프고도 처량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의 신음 같기도 하고 무언가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김선비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조심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헛간 구석, 차가운 눈 더미 위에서 세상천지 가장 가련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직하고 안쓰러운 목소리로 그곳에는 털빛이 유난히 고운 여우 한 마리가 시뻘건 쇠덫에 발이 꽉 물린 채 하얀 눈판을 붉은 피로 물들이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상처는 깊어질 대로 깊어져 뼈가 보일 정도였고 여우의 숨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빴습니다. 여우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어 김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맑고도 슬픈지 마치 제발 이 고통에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눈물로 애원하는 것만 같았지요. 여러분, 사실 그 시절 여우 가죽은 시장에 내다 팔기만 해도 쌀 몇 가마니는 좋게 받을 수 있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김선비에게는 어쩌면 하늘이 내린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씨 고운 김선비는 어땠을까요? 아이고 저런. 세상의 일을 어쩌나.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꼬. 김선비는 여우 가죽을 팔아 배를 채울 생각은커녕 가엾은 짐승의 처지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이 얼어 터지는 줄도 모르고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 무시무시한 쇠덫을 조심스럽게 벌려 여우의 발을 빼내 주었습니다. 자기도 마실 물이 없어 얼음을 깨먹던 처지였지만 귀한 물을 가져와 여우의 핏자국을 닦아주었고 산에서 귀하게 얻어온 약초를 손으로 직접 지식여 그 깊은 상처 위에 정성껏 발라주었습니다. 자, 이제 괜찮다. 내가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이곳에 잘 숨겨줄 테니 안심하고 상처가 나을 때까지 쉬려무나. 선비는 자신의 낡은 혼잎을마저 여우에게 덮어주며 밤새 그 곁을 지켰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을 만큼 착한 마음씨이지요. 하지만 그 대가 없는 자비가 하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일까요? 그날 밤 이후로 김선비의 오두막에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선비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그를 맞이한 것은 코끝을 간지럽히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였습니다. 내가 배가 고파 헛것을 맞는 모양이구나 싶어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가본 선비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나 텅 비어있던 가마솥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밥이 가득했고 소박한 소반 위에는 산에서 갓 따온 듯 싱싱한 산채나물과 된장찌개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툇마루에는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큼지막한 쌀자루가 놓여 있고 마당 구석에는 겨울내 써도 남을 만큼의 땔감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꿈이냐 생시냐. 김선비는 자신의 뺨을 비비며 어리둥절해했지만 기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빛이 은은하게 마당을 비추는 밤이 되면 어디선가 은은한 분꽃 향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지요. 그러더니 소리도 없이 문이 열리고 달빛을 머금은 듯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자태는 마치 선녀가 내려온 듯 고왔고 그녀가 걷는 자리마다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은 말없이 선비의 곁에 앉아 구멍난 옷을 정성껏 기워주고 선비가 읽다 멈춘 어려운 글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선비님, 이 문장은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아니, 글쎄, 이 여인의 지혜가 어찌나 깊은지. 선비가 막혔던 대목마다 옥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듯 맑은 목소리로 그 뜻을 훤히 일러주는 게 아니겠어요? 김선비는 평생 처음으로 배고픔이 아닌 충만함을 느꼈고 외로움이 아닌 따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인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선비의 낯빛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고 다 죽어가던 초가집에도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김선비를 비웃던 입을 다물고 깜짝 놀라 수군거렸지요. 아이고, 저 멍청하던 김선비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네. 어디서 저런 복덩이 여자를 데려와서 팔자가 저리 피었대? 사람들의 시샘 섞인 칭찬 속에서도 김선비는 그저 허허 웃으며 이 행복이 영원하기만을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옛말에 호사다 마라 했고 달도 차면 기운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멸시 속에 살던 김선비에게 찾아온 이 꿈 같은 행복 뒤로 시커먼 탐욕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람의 끝을 알 수 없는 욕심이었습니다. 어느 붉은 노을이 여우의 털빛처럼 유난히도 짙게 깔리던 저녁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영악하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포수 한 명이 김선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 김선비를 바보 선비라 부르며 비웃던 자였으나 그날만은 독한 술 한 병을 품에 안고 비굴할 정도로 너스레를 떨며 다가왔지요. 허허, 김선비님, 요즘 아주 팔자가 늘어지셨다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합디다. 어디서 저런 천사 같은 여인을 만나 기와집을 올릴 준비를 하시는지 부러워 죽겠습니다. 김선비는 오랜만에 받아보는 대접에 마음이 풀어져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포수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술기운이 오를 무렵 포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선비의 귀에 독을 타듯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선비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 산전수전 다 겪은 포수로서 한마디 하자면 지금 곁에 있는 그 여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몸에서 배어나오는 건 분꽃 향기가 아니라 천년 묵은 여우의 비릿한 냄새란 말입니다. 지금이야 돕는 척하지만 결국 간을 내놓으라며 달려들 게 뻔한데 무섭지도 않으십니까? 김선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나를 구해준 은인인데 하고 소리쳤지만 포수의 다음 말에 선비의 이성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에이, 이 사람아.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 마쇼. 그 여우를 잡아 관가에 넘기면 은자 수천 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오. 수천 냥이면 한양 땅에 으리으리한 고래 등 기와집을 짓고 수십 명의 종을 부리며 평생을 임금님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데 언제까지 이 구석진 산골에서 짐승이랑 소꿉 장난이나 할 작정인가? 자네도 이제 진짜 양반 대접 좀 받고 살아야지 않겠나?
은자 수천냥과 진짜 양반 대접이라는 그 달콤한 말은 김선비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탐욕이라는 괴물을 깨우고 말았습니다. 여인이 지어준 따뜻한 밥상, 정성껏 기워준 옷자락, 밤마다 들려주던 다정한 목소리. 그 모든 고마움이 은자 수천냥이라는 차가운 금속의 무게에 눌려 순식간에 잊히고 만 것입니다. 결국 김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포수와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정말인가? 정말 수천냥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럼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나? 두 사람은 여인이 가장 방심할 시간인 보름날 밤을 거사일로 정했습니다. 포수는 짐승의 기운을 누르는 독한 약초 연기와 촘촘하게 얽힌 세그물을 준비했고, 김선비는 여인을 헛간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지요. 드디어 약속한 밤이 되었습니다. 달빛은 유난히도 시퍼렇게 얼어붙어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사방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헛간 앞에서 여인을 기다리며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죄책감일까요? 아니면 곧 손에 쥘 재물에 대한 설렘일까요? 저 멀리서 은은한 분꽃 향기와 함께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슬픈 눈을 한 그녀는 선비의 앞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 밤 공기가 무척 차갑습니다. 어찌 이 늦은 시간에 밖에서 떨고 계십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김선비는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헛간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가보려던 참이었소. 부인이 먼저 들어가 확인해 줄 수 있겠소? 여인이 헛간에 들어서자 헛간 안에선 독한 연기가 뿜어져 나오며 세그물이 던져졌습니다. 밖에 숨어있던 포수가 소리쳤습니다. 이놈 여우야, 드디어 잡았구나. 내 오늘 내 가죽을 벗겨 큰 돈을 벌리라. 연기 속에서 여인의 짧은 비명이 들렸고 그 평온하던 헛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귀를 막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연기가 걷히며 나타난 광경은 선비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세그물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것은 추악한 괴물이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며 선비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하얀 옷의 여인이었으니까요. 달빛이 시퍼렇게 얼어붙은 그날 밤, 김선비는 터져나올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헛간 앞에서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손에 든 그물이 마치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지만 머릿속엔 이미 한양 땅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과 은자 수천냥이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지요. 이윽고 저 멀리서 안개처럼 다가온 여인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김선비가 포수에게 신호를 보내려던 그 찰나 여인이 고개를 들어 김선비를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땠을까요? 자신을 잡으려던 포수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마치 소중한 무언가를 영영 잃어버린 듯한 아주 깊고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그 맑은 눈망울에서 툭 하고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시린 달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선비님, 결국 제 진심보다 저 포수의 뱀 같은 혀끝이 더 달콤하셨습니까?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저조차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가볍게 흔들리는 것인 줄은 미처 몰랐사옵니다. 김선비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입을 열어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요. 여인은 다시금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덫에 걸려 죽어가던 저를 보고 함께 눈물 흘려주던 그 따뜻한 마음이 귀해서 그 진심 하나 믿고 은혜를 갚으러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역시 눈앞의 재물에 눈이 멀면 가장 소중한 것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법이군요. 여인의 몸에서 은은하게 나던 분꽃 향기가 사라지고 차가운 산 안개가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포수가 이놈의 여우야, 어딜 가느냐 하며 쇠그물을 던지며 달려들었지만 여인은 이미 한 마리 하얀 여우의 모습으로 변해 안개 속으로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우가 사라짐과 동시에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천둥 소리가 온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순간 김선비의 몸을 감싸고 있던 매끄러운 비단 옷은 갈기갈기 찢어진 누더기로 변했고 풍족하게 쌓여있던 쌀독에는 쌀 한 톨 대신 쥐똥과 흙먼지만이 가득 찼습니다. 번듯했던 집도 어느새 석가래가 썩고 벽이 허물어진 예전에 그 흉가 같은 오두막으로 돌아가 버렸지요. 독한 연기 속에 기침하던 포수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어야 할 여우도 돈이 될 만한 보물도 하나 보이지 않았지요. 이게 뭐야? 내 돈 수천 냥은 어디 갔어? 이 멍청한 놈아, 내가 여우랑 한패가 되어 나를 속인 거지? 포수는 눈이 뒤집혀 김선비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무자비한 매질이 이어졌고 김선비는 차가운 눈밭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가슴 한구석이 통째로 뜯겨나간 것 같은 상실감이었습니다. 포수가 침을 뱉으며 떠난 뒤 김선비는 눈 덮인 마당에 엎드려 목 놓아 울었습니다. 부인, 내가 잘못했소. 제발 돌아와 주오. 내가 미쳤었소. 목이 터져라 여우를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산울림과 차가운 겨울바람 뿐이었습니다. 여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선비는 예전보다 더 비참한 처지가 되어 매일 밤 헛간 구석에 앉아 여인이 남기고 간 분꽃 향기를 쫓으며 평생을 후회와 눈물 속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거 봐요, 형님. 결국 인간의 마음이 쇠그물보다 더 차갑다니까요. 여우가 흘린 저 눈물 한 방울이 은자 수천 냥보다 훨씬 귀한 건데 그걸 못 보고 다 발로 차버리네. 그러게나 말이다. 여우의 향기는 사라져도 후회의 냄새는 평생을 가는 법이지. 요즘 세상, 눈앞에 이익 때문에 곁에 있는 진심을 팔아치우는 사람이 어디 저 선비뿐이겠느냐. 그러게요. 여러분, 지금 당신을 돕고 있는 그 사람의 손, 혹시 은자 몇 푼에 놓아버리려 하고 있진 않나요? 다음엔 더 서늘하고 날카로운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신선 패드 로그아웃합니다.